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성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라고 하면은 역사를 얘기할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연이라고. 사람은 살면서 공간에서 자연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해서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나 혹은 쉴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차 자연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자연의 이용은 더욱 심화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신앙까지 생겼던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자연과 관계를 맺어갈 때의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자연을 이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구성하게 되고 또 마을을 구성하게 되고 좀 더 커지는 국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이용 과정에서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를 이해할 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수성의 역사와 문화 이렇게 얘기하면 흔히 지방의 역사와 문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과연 이 말은 어떻게 생겼고 지방의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독자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권력이 집중되었고 소유가 집중되었고 문화가 중앙에 집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된 권력, 집중된 가치, 이런 것은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내세워줬지만 한편 지방에 있어서도 역시 그런 보편성이 시행되었다고 하면 각 지방에 있었던 그 문화들은 지방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중앙으로부터 규제되고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개별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다시 얘기하면 문화적인 것 혹은 그 밖의 것들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행정편제 변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를 보면은 우리 수성의 행정편제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연속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정치 권력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편제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고 국가 권력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기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과 수성에 살던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문제를 행정편제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루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군이었는가 혹은 현이었는가 아니면 수성구였는가 하는 문제는 따지고 보면 행정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곳에 살던, 바로 이곳에 살던 수성인들은 어떠했을까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행정편제를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수성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수성구 이전에 행정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역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앙의 정치 권력이 집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이끌어 가려면 중앙에 그러한 권력을 집행하고 혹은 결정하는 기구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관서 혹은 기구 이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료들을 쓰게 됩니다.
관료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실행해 나가려는, 실현해 나가려는 구체적으로 지방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중앙에만 몰려서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권력의 실현체로서, 실현 단위로서 우리는 지방제를 이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지방제라고 하는 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누는 단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보통 사람 수, 인구 수, 혹은 토지 면적, 결수라고도 얘기하는 토지 면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를 나누기도 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경계, 산이라든가 내라든가 산천을 경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 지방 행정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해서 국가는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부세를 거둬들이고, 그 거둬들인 부세는 물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입니다. 부세를 거둬들이고, 또 한편은 만들어진 그러한 질서들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것을 치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정되게 하는 것. 근데 안정되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대외적으로 안정화되는 것. 다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살고 있는 국가 내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치안이고, 내부적인 치안의 문제는 고대는 고대, 중세는 중세에 만들어진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치안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상적인 통제라든가 상하차별의 시민제적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치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속의 유지, 선량한 풍속, 미풍양속의 유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미풍이라고 하는 것, 양속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국 권력을 집중적으로 장악한 사람들, 아니면 토지를 장악하는 사람들, 문화를 독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제시되고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그 시대마다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독자성, 그러면은 고대부터 중세 시기까지 있었던 그런 지방제에 있어서 각 지방은 독자성이 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성은 일부 있지만은 중앙의 권력에 맞설 만한 정치 세력은 없었습니다. 큰일 나죠. 맞서다가는. 깃발 한번 올렸다가는 너 그 깃발 바로 내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끔씩 올라옵니다. 저 경주 쪽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정치를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란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것이 가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만 통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정치 세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시기를 놓고 보면은 어느 때는 간에 중앙의 권력에 맞설 만큼 그 권력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런 정치 세력은 우리가 왕조 교체 시기나 이런 시기에는 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대로부터 지방 단위가 되었던 그곳에는 이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촌주라든가 고려시기의 호족이라든가 이런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리 혹은 조선시대 제지사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별성이라는 것은 중앙의 권력을 넘을 만큼은 아니었다. 그런 선에서 얘기를 진행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그래서 고대의 수성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선 고대의 수성을 알려주는 자료
고대 수성을 알려주는 자는 중세에 만들어진 자입니다. 우리가 삼국사기 하는 삼국의 역사에 대한 책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삼국유사하는 삼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나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책은 중세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고려시대에 전해지던 자료들을 가지고 새롭게 정리한 책이 삼국사입니다. 삼국사기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창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창문에 대한 설명이죠. 수창문은 수는 가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본래 위학원인데 경도관 때 이름을 지금의 이름으로 붙였다. 그 수성문 이런 얘기입니다. 영현을 넷을 두고 있었고 대구현 등등의 그 영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상 나오는 수성에 대한 기록 중에서 오래된 기록의 하나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고대식의 수성은 어땠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편제의 시작이죠. 그 이전은 어떤가? 그 이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지역에 고대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고대 시기에 포함되는 사만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도 있고 사만 이전 시대도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역사 이전 시대입니다. 이럴 때 역사란 말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인 선사시대, 흔히 얘기하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에 해당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가 눈에 드러나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물론 선사시대도 선사시대에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르는 이름들은 각양각색입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 이런 말로 하고 원시 사회 이런 말로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대 사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있었지만 우리 알고 있는 행정편제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 본격적으로 작동될 때에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서 편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온 나라의 온 땅이 다 행정단위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점적 지배, 중요한 곳을 장악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인근의 지역까지 장악하는 이런 단계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전체가 통일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단이라는 것이 일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320개 내지 330개의 구현처럼 고대부터 만들어졌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중요한 지역들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가지고 지배를 하고 그 지역 인근의 것들을 이 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를 하고 그러다가 인근의 지역들을 통합해 나가고 이것이 지방행정단위의 통합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학자들이 보통 얘기하기는 5세기에서 6세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세기에서 한 6세기 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들 이것을 포함해서 흔히 얘기하는 대구 지역 전체가 정치적으로 편제가 됐던 것은 5세기에서 6세기 정도가 하는 거죠. 아까 봤었던 그 삼국사기 신라 본계에 보면은 신라의 이런 제도를 죽은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죽은 제도가 지수광 6년 505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그 전후한 시기에 이 지방에 대한 통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 밑에 군이나 시방과 같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위들이 설정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점차 모든 지역에 대한 지배가 진행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위가 된 데에는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중앙으로부터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 있는 지방적인 특징은 그 지방행정 단위에는 중앙으로부터 관리가 파견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군이다, 현이다 하는 곳에 관리가 파견되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지역이 다 군현으로 묶었고 거기에 관리가 파견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라 때는 아직은 덜 진행됐죠. 그러나 주다, 현이다 하는 곳에는 지방관이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본격적인 통치에 들어갔다. 물론 그 통치에 들어갔을 때의 하부, 그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촌주층과 같은 거죠. 촌주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왕에 그곳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즘 리더란 말을 잘 쓰는데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치적인 지도자는 권력을 갖습니다. 정치 권력을 갖죠. 그런 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때의 9년제 편성됐을 때 달성 일대를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잘 아는 대로 달구화현, 달구벌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대구죠. 그리고 위화군, 이것이 자료에서 가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수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위화군이 있고, 그 다음에 다사지현, 다사라고도 나중에 부르고, 하빈족, 다사지현이 있었고, 그리고 설화현, 치성화현, 그리고 축양화현,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연관되면서 존재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757년, 시간이 좀 간 다음에 757년에 전국적인 군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왕조든 간에 왕조가 세워지고 일정한 시기가 가면은 지방제를 재편합니다. 정치제력도 재편해야 되고 다스리는 단위도 다시 나눠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편을 합니다. 그때에 재편된 겁니다. 그때에 수창군이 된 겁니다. 그때의 이름이 수창군으로 되고 바로 이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내고를 영현으로 뒀습니다. 수창군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은 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앞선 지역이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현, 이제는 대구현이 됐습니다. 이때쯤 되면 대구현, 그리고 팔리현. 팔리현은 우리 팔거리현이라고 하는 지구나가에 있는 팔거죠.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팔리현, 그리고 하빈현. 하빈현은 다사지현이라고 하고 지금 다사란만 그냥 남아있고 하빈현만 그냥 남아있죠. 하빈은 말 그대로 물가입니다. 큰 물가요. 하빈, 그리고 화원, 설화란마도 동명으로 지금 남아있죠. 설화가 화원을 바뀌었던 겁니다. 이 네 개를 거느리는 수창군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 그 현들은 그 시원에 중요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서의 수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앞장섭니다. 경산, 나중에 현대에 와서 합하게 된 경산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암량 혹은 압독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이때쯤은 장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장산의 표기가 조금 바뀝니다. 신라 때와 고려 때 조금 바뀌는데 그 지역이었었죠. 최근에 나온 이 지역 발굴 자료만 해도 그 얘기를 하죠. 흔히 얘기는 압독국 혹은 압독, 암량 이전에도 이곳에는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잘 모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해도 그렇게 다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부만이 좀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 남은 곳은 아마 그 장산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마질량현이라든가 미진량현 이름들이 남아서 질량 이런 이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고대 시기의 편지였습니다. 수성군이 고대 시기에는 수창군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 아래 인근의 지역들을 영향을 두고 있었던 가장 앞선 지역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변화는 시기가 또 오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호족들, 그 호족은 지방 세력을 얘기합니다. 지방 세력 가운데 힘께나 쓰는 사람들,
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께나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뭉쳐서 나중에 고려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세운 고려는 고려 초기의 일은 건국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세력을 포함해서 각 지역에 있는 지방 세력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중앙의 관료제로 끌어들이고, 이건 귀족이 되겠죠.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들이 건국 과정에서 봤듯이, 구삼국을 멸하는 과정에서 봤듯이 그 군사력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난 고려 왕조를 뒤집어 엎을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리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지방제 정비죠. 그 지방제 정비라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성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기록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또 나오면 몰라도 현재 밝혀진 알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바로 이때에 940년에 수성군으로 편성되었다. 이 수성군의 편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려초의 지방제 편성 과정에서 수성군이라고 하는 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고려의 지방제도를 하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고려의 지방제도는 통일적인 하나의 체계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방 세력들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현제가 있고 향소부곡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군현이 되지 못하는 혹은 다른 방식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향소부곡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 학자들은 이것을 묶어서 향부곡제 혹은 부곡제 이렇게 부릅니다. 흔히 향이나 부곡이라는 것은 농업 생산이 주요 있었다고 흔히 얘기하고, 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생산물이 있었다, 공산품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향소 부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군현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군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같은 격의 단위 등급을 나눈 군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별도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향소부곡이라고, 향부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 지역들은 다 일반 군현 아니면 향부곡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라 시기에도 지방에는 지방관이 파견된다고 했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아니한 그런 읍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속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중앙으로부터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에 속한 속편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지방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속관계가 있었던 군현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치가 않죠. 통일된 권력에 있어서 지방제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체계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체계의 것들이 있었던 것이 고려의 지방제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한 사정에서 수성은 어땠는가? 결국에 가서는 경주의 속군이 됩니다. 소속이 되는 겁니다. 소속을 옮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독립된 것이었었고 이웃의 고을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1018년 되면은 수성군은 동경유수관 경주 소속이 됩니다. 동경유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수관이 있었던 동경에 유수관이 있었던 경주, 이런 뜻입니다. 경주는 이 수성뿐만 아니라 인근의 고을들을 모두 속군으로 삼습니다. 수성의 역사로 봐서는 이때 아주 눈에 띄는 계기가 된 거죠. 독자적인 문제, 개별성의 문제가 확보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속군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도 군의 위치는 유지해요. 보통 속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칭은 그대로 속군, 이렇게 명칭을 가지면서 경주에 소속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성이 가지고 있었던 대구, 화원, 하비, 팔거, 이것이 있었죠. 이건 어떻게 되는가? 경산부, 지금의 경산이 아니라 서울 경자를 쓰는 성주, 경산부라는 것은 성주입니다. 성주 소속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이런 것들은 이 시기에 지방 세력의
크기 정도를 이해를 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고려 초에 성주의 세력들이, 토착 세력들이 고려 왕조를 세우고 아니면 정비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가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인근의 것들 거의 다 그 밑에 두게 됩니다. 조선 시기까지 가면서 성주는 주풍경 이남에 20몇 개의 고을들을 그 아래에 두었다 할 정도로 대규모의 제일 큰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구도 역시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원, 화원은 나중에 이제 경상도 가명이 대구로 오게 되면서 옮기게 되죠. 혹시 얘기할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앞서 얘기한 대로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서 1143년 대구에는 혈령이 파견됩니다. 대구에 혈령이 파견됐다는 것은 경산에, 다시 말하면 성주에 속편했었던 대구가 독자적인 단위로서 인정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민은 그 이후에 대구와 계속 같이 따라다닙니다. 소속관계가. 고려 말쯤 가면은 행정단위를 좀 바꾸면서, 왜냐하면 고려 말쯤 가면 지방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앙으로부터 관리를 파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과 같이 모든 고을에 다 관리를 파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파견되는 관리가 하는 업무와 유사한 거의 그 범위의 일을 하면서 일을 살펴보는 정도, 그것이 간무라고 하는 겁니다. 간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방의 일을 살펴보는 책임을 진 자, 이런 뜻입니다. 간무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많은 곳에 간무를 파견하는데 1392년 수성군에 간무가 파견된 거죠. 1390년에 간무가 파견됐다고 하는 것은 경주에 소속해 있었던 수성군을 독자적인 단위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독자적인 단위로 파악된, 간무가 파견된 이 수성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위치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것은 조선조에 들어가가지고 바뀌게 되는 거죠. 조선조는 잘 아시죠? 새로운 왕조가 일어서게 되는 거죠. 건국되는 거죠. 1392년 연도는 하도 보게 된 연도가 돼가지고 기억을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에, 지금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욕먹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실은. 어렸을 때에 저를 가르치신 그 역사 선생님께서 임진왜란 얘기를 하시면서 1592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임진왜란의 연도는 많이 적어먹고, 그거보다 200년 앞선 1392년 연도, 제가 역사상 총계되는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 두 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임진왜란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러고도 나라꼴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무슨 소리가 했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 1592, 그래서 이러고도 나라꼴이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임진왜란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200년 전에서 1392년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던 것이죠. 조선 참 오래 갑니다. 고려와 조선 차이를 얘기를 하죠. 역사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선 왕조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정치 권력 구조가 좀 바뀝니다. 고려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조선주의로 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양반층의 정치 참여죠. 양반층이 형성되면서 좀 참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관료제, 관료기구들이 생깁니다. 대규모로 정비가 됩니다. 선초에는, 조선 초기에는 물론 고려 때 쓰던 기구의 명칭들을 그대로 쓰고 바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구도 확장되고 담당하는 관료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사회 구조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신분 편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 문제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이 조선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는 교체되었지만 이 교체를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일부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대단히 큰 변화의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시기에 역시 지방제를 재편하게 되었죠. 조선의 지방제는 종전에 보던 지방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완전히 일원화된 통일적인 지휘체계 하에, 통치체계 하에 지방제가 놓이게 됩니다. 고려에 있었던 지방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변화의 출발 중에 하나는 팔도제가 세워지고, 팔도 아시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팔도. 조선시대에 팔도제가 세워지고, 그 팔도의 도의 책임자로서 관찰사가 세워지죠. 관찰사는 예를 들어서 여러 군현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왕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관찰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풍속을 교화하고 명령을 전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전국에 남아있는 가명, 이 가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사가 머물던 그런 행정기구가 있었던 곳을 가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가명에 가면 선화당이 있습니다. 대구도 선화당이 있죠. 다른 곳도 선화당이 있습니다. 선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화를 펼쳐나가는 거죠. 조선시대의 정치의 핵심은 중앙으로부터 정령, 그 행정적 명령, 정치적인 명령, 다스리는 명령들이 전달이 되고 또 하나 교화를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그 교화는 무엇인가? 조선국가, 조선사회의 가치입니다. 조선사회는 잘 아시는 대로 유교 사회가 본격적으로 그 앞에 전면에 내세워지는 사회입니다. 물론 유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래전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쯤 오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용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사회 전면의 가치로 내세워집니다. 온 사회의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알게끔 하는 것, 그것이 교화입니다. 그게 관찰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일들은 누가 하는가? 수령들이 합니다. 관찰사 밑에 수령이 이어지죠. 그 수령들을 통제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관찰사입니다. 수령들은 누구인가? 수령은 우리 얘기한 대로 지방제의 책임자들입니다. 주, 부, 목, 군, 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등급의 지방행정관리가 만들어지고 그 책임자들을 수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데 수령이 해야 될 7가지의 일들, 농업 생산을 비롯해서 학교를 진흥시키고 인구를 안정화시키고 학교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수령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선초에 군현제가 정비가 되면서 군현제 정비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죠. 우선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이름 바꾸는 것은 작은 고을인데 큰 고을에 해당하는 주자를 달았던 경우는 산이나 천 이런 이름으로 바꿉니다. 산이나 천. 조선시대의 고을 중에서 그 고을 안에서 강상죄, 도덕적으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든가 반역자가 나왔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고을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주는 한때 성산이 됩니다. 초벌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바로 여기서 보듯이 산이다 천이라는 것은 주보는 작은 고을이기 때문에 작은 고을의 의미를 둔 쪽으로 이름이 바뀌고 종전에 있었을 소편들은 소속을 바꾸기도 하고 혹은 성장한 것들은 독립된 현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향소부곡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똑같이 향소부곡도 정리해가지고 소속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납니다.
조선시대 지방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선초에 향소복은 거의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많이 없어지고 일부만이 남지만 조선시대의 향소보복은 여전히 존재했었다. 어떤 형태로? 면으로 바뀝니다. 조선시대의 면리제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군현 아래에 면이 생기는데 하나의 면으로 되어서 존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지, 월경지, 경계를 넘어서 있는 것, 어디서 날아온 땅, 고려의 경우에 있어요. 주석관계도 그렇고 조선의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 근처의 인근의 고을만 소속으로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70리, 80리, 90리, 100리 먼 곳에 고을들을 자기의 고을에 소속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인근에 보면 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인은 17세기 이전까지도 계속 경주 소속입니다. 독자적인 현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화원은 한때는 성주, 한때는 대구 소속을 변경시켜가면서 존재를 하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 군현 아래에 소위 말해서 면리제, 면과 리가 생기게 됩니다. 도시에 있어서는 구방제라고 얘기하는데 도시는 부로 나누고 그 아래 방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방이 동에도 해당되지만 방 밑에 또 동리가 있기도 합니다. 면리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조선시대 수성은 수성 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성현은 그 아래 여러 개의 면으로 나눠집니다. 그 면리제에 해당됐던 것이 조선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고려말에 간무가 파견됐다고 하는데 1403년 바로 얼마 안 돼서죠. 수성현 이것이 대구에 소속됐다가 다시 경주로 갔다가 1414년에 대구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초 1413년 14년이죠. 태종 14년 이때 이후에 수성현은 이제 대구 소속의 고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대구는 이때부터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죠. 인근의 고을들, 해안, 하빈, 화원, 풍각 이것을 속편으로 두게 됩니다. 팔주령 넘어서 우리가 청도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풍각,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대구 소속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사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름들 넷을 따가지고 이런 내용들 하에 대구가 발전돼 나가면서 대구 소속이었는데 대구 자체에 대한 역사는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조선 전기에 도호부가 설정이 되면서 성장을 기획한 적이 있었고 1601년 임난 이후에 가명을 설치하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지리상 중요하다, 군사상 중요하다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구에 가명이 설치가 됩니다. 전기에 있어서 관찰사들은 보통 수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다닙니다. 경상도는 경상도에 해당되는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수령이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핍니다. 후기에 가면은 관찰사가 한 곳에 머무릅니다. 이것을 유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1년 경상 가명이 설치된 이후에 대구를 다스리는 것은 관찰사와 부사가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보면은 관찰사가 부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부사 일을 겸합니다. 부사 일을 겸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민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격의 판관을 두게 되는 겁니다. 조선 전개는 큰 도시에 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후기 넘어가면서 판관들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만 대구에 같은 경우는 잠깐 없어졌다가 곧 이어서 판관을 둡니다.
관찰사가 고사일을 겸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관을 두어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의 조선시대의 지도들을 몇 가지 좀 보도록. 조선시대 지도를 그리는 것은 일반 회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잡아서 그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산의 위치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강연 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강연 다 끝난 다음에 5회차쯤에서 이런 자료들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은 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죠. 네, 그 다음 지도 봅시다. 그 지도들을 좀 잘 읽어보면. 예, 그 광여도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광여도. 1872년도. 예, 광여도. 광여도에서도 여기에 위치들이 안 나오지만, 이거 대구입니다. 대구의 19세기의 지도인데, 요 네모로 표현된 것들이 우리 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 이건 대구부의 지도죠. 대구부의 지도. 넘어가죠. 잘 보이진 않으니까. 나중에 이건 보여주기 바랍니다. 면지스타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대구부부터 1832년경의 채색 지도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요 대구 읍성이 보여지고, 여기에 영물이 있고, 요 관아가 보이죠. 그리고 이 강, 금호강이 내려가는 게 보일 겁니다. 금호강이 이렇게 써있죠. 금호강이 써있고, 낙동강이 내려오는 것이 이 강이고, 이것이 신천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에서 이 금호강과 요 신천입니다. 신천이 형성되게 된 것은 물줄기, 팔조령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상수남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조선시대의 강면들입니다. 상수남면입니다. 여기는 하수남, 상수남, 하수남, 상수서, 그리고 산 넘어서 하수서. 하수서가 봉덕동, 봉산동, 대명동, 이쪽이 하수서입니다. 하수서. 그리고 요 수현내, 여기 수북면, 여기가 수동면. 대체로 위치는 아실 겁니다. 수동면은 지상박물 두산동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수현내라고 하는 상동, 중동, 나중에 하동이라고 불렀을 상동, 중동이 있는 이쪽이고, 수북이라고 하는 것이 범어로부터 시작해서 만촌, 효목동, 이곳입니다. 이 지역이고, 여기가 여러분 상수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기 정대 이쪽에 오이동이라든가 용계라든가 하는 곳이 여기고, 파장도 같이 여기 파악이 됩니다. 상수남은 어디입니까? 우록 쪽이죠. 우록 아래에. 하수남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원전 행정이죠. 행정이라든가 냉천리 인근들 이 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정도가 수성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수성에 해당하는 지역. 여기가 해동촌, 해서촌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촌, 해서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목숨 숫자가 지킬 숫자로 바뀌면서 수현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수성국 현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동에서 얼마 전에 관아파가 발굴됐었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한 시대의 관아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자리일 것입니다. 발견되는 그 유적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이 신라시대 유물들 있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그 이후에 그런 고려나 조선시대의 관아는 어디로 옮겨갔는가, 옮겨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로 큰 이유가 있으면 옮겨가지만 경상 가면같이 새롭게 가면이 설치가 되면 설치하면서 대구도 옮겨가고 이런 일을 겪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곳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수성으로 봐서 북쪽이니까 수북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명칭을 잘 보십시오. 동서남북 그 이름을 쓰고 상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은 면의 이름들은 대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세기 1832년경에 읍지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 다음 걸 보죠. 이건 좀 명확하게 보려고 그 똑같은 것인데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가 지지표 있죠. 여기에 우리가 보는 아까 얘기했을 때 풍각 쪽에 각 창도 있었고 하는 것이죠. 각부 지금 남쪽이 뒤집어졌죠. 우리 보통 지도에서 보는 것보다는 뒤집어졌죠. 여기가 인흥이고 넘어와야 이제 보일 겁니다. 아까 봤었던 수성은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 방에서 오는 수성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봅시다. 네, 이건 같은 사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네, 좀 명확하게 보였으면 이름들이 각기 다 보일 텐데 법이산 같은 게 이렇게 보이죠. 요 오동원이 있었고 여기가 상수 남백이 되겠죠. 예. 연구산 쪽에 이 아래쪽에 성문산이고 여기 아까 봤었던 수현내입니다. 여기는 제일 위쪽이. 그리고 수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보면 여기서 이것이 수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성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 주제. 이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대체로 여러분이 보는 지도들은 18세기에서 19세기 지도고 대체 19세기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고지도 있던 거요. 그 대부분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찾아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사이트라든가 이 자료 소장처럼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제 초기 1900년대 초에 10년대 20년대로 넘어가면서 만들었던 일제가 만들었던 지도입니다. 그래서 금호강과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러 곳의 지역들이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은 그 최소한 큰 저수지라든가 하는 것들이 흔적이 좀 남아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좀 올려보시죠. 올리세요. 내리지 마시고. 그 방향으로. 이 아래쪽에 큰 저수지 같은 것들이 몇 군데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둔동제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경산지도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는 대체로 그런 정도 선에서 보도록 하죠. 그 맨 뒤에 있었던 이 표 있죠. 표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되면은 대구에는 34개의 면이 있었고, 34개의 면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은 여러 곳에 7개라고 보통 표현되는데 읍지에 보면은 수성의 옛현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성의 면과 동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표 하나 보면 조선 후기에 약간의 변화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료는 그 연도가 1789년까지요. 1768년도 영조연간도입니다. 1768년 자료하고 또 하나는 아까 봤었던 1832년 두 시대의 동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요 아래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 변화를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수연내라고 하는 것, 남쪽으로 신리에 있다. 부에서 남쪽으로 신리에 있습니다. 1768년에 이름은 이렇습니다.
상전동리, 후동리, 중동리, 하동리 이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1832년에만 와도 이렇게 바뀝니다. 상동, 중동, 하동. 4개의 동리가 3개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동, 상전동리하고 후동리가 상동으로 바뀐 것 같죠. 이거를 보면 분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동. 동이 분동이 되든지 합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나눠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고. 그 변화는 아마 인구의 변화가 아마 우선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국. 여러분 알고 있는 명칭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정리. 요 오른쪽에 한자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변하지 않은 경우, 왼쪽에 1768년의 자료가 1832년에 가서 이름이 바뀌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한글 명칭만 달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가 동으로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표기하는 한자가 바뀌었다든가 하는 것은 그대로 한자를 치러뒀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한 동네죠. 10곳이 있었는데 만천리, 효목동. 효목동이 이때까지만 해도 효목동리 이런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리 이것은 다 함께 쓰이는 용어입니다. 지계리, 황청리, 소위천리, 버머리. 이것이 이름들이 조금 바뀌면서 버머리가 표기가 자체가 이렇게 바뀌죠. 표기가 버머라고 하는 표현이 2개의 표현을 가지고 있었죠.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리, 이산리가 치산리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지산리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산리가 이때 와서 1832년에 치산리였었고 요 지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구 부산에 아래에 내려가시면 몇 년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1789년짜리라는 바로 이겁니다. 기타에 들어오는 것은 1789년에 표기했었던 것. 보시면은 뭐 지산, 법물, 향동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아마 변동이 있었던 걸로 보여주고 법물 이전, 진밭이죠. 진밭골 이전, 신덕, 두산리, 신전리. 근데 여기에 두천리가 또 새로운 명칭이 생기죠. 두천리. 그리고 신전리는 없어지고 이런 변동들이 좀 있습니다. 상수서의 경우는 정대, 오이, 파장리였었는데 많이 생기죠. 매개라든가 용계라든가 하는 이런 이름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 인구의 변동이 이 골짜기에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피난처로 적절한 곳으로서 주목되는 곳들입니다. 하수서, 나중에 수성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기는 6개의 것이 있었는데 남쪽 신리 바로 그 아래쪽이죠. 여기 있던 서변 이방리나 동변 이방리 혹은 상계진리, 하계진리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많이 변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남, 주동 이런 그냥 남아있죠. 옥분, 엄동리, 우록, 백록, 단양. 그런데 독특하게도 1789년에 보면 옹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옹정리가 1832년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옹정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옹정리는 나중에 마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옹정이죠. 옹정. 옹기 굽는 곳입니다. 산업별, 특히나 수공업 생산이라든가 광산업자들 모여 살던 곳을 점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점촌. 그 점촌이 시로서 지금 이름이 하나 나와있죠. 문경 점촌. 그 점촌에 가서 점촌 시민 여러분, 광산업자의 후예시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점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점이 있었던 곳 이런 뜻입니다. 점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옹정리가 있죠. 이건 우렁리. 잘 아시는 대로 가창에 있는 것이죠. 하소남의 경우는 지금 명칭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대의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1789년 호구청수라고 하는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를 하나 보시면은 조선시대의 수성이 어떻게 면으로 편성되고 그 편성되어 있는 각 곳의 면, 수동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수서면, 각 면의 책임자가 면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면장님이시죠. 면장님. 그 면장님이 그걸 맡고 있다 해서 면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수성의 그 면들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억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관심이 있을 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나 기억할 것은 조선 후기에도 인구의 변동들에 의해서 분동 혹은 합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나 하시기. 19세기 말에 오면은 조선은 제국을 칭하게 되죠. 대한제국을 칭하고 대한제국을 칭하는 그 직전점에서 정지장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제 개편입니다. 그러면서 대구의 위상이랄까 하는 것도 많이 바뀌어집니다. 대구 관찰구가 생기고 대구군이 생기고 협동군이 생기고 그런 일이 거듭됩니다. 한마을에서 일제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도 지방제 편성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수성 자체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일제 초기에 1914년도에 일제 초기죠. 14년도에 수성면이 생기게 된 거죠. 수성면이 생기고 수성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 지역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수성면이 되고 그 다음에 상수남, 상수서, 하수남 세 군데가 가창면이 됩니다. 가창이 이제 하나의 단위로 묶이고 일제 초기입니다. 수성이 수성면으로서 파악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 달성군에 속한 면이 모두 16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성면이 되는 겁니다. 달성군 소속의 수성면 그리고 가창면이 되는 거죠. 이 수성면에 속했던 동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하수도에서도 대명동, 봉덕도 여전히 수성면입니다. 우리가 산천을 경계하는 면에 내가 있다도 큰 내가 있으면 행정적 편제를 달리하지만 이 경우는 여전히 소속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동, 지산동, 동물동, 황청동, 범어동, 교목동, 만천동, 상동, 중동, 하동, 그리고 신천동과 신안동 이것까지 묶어서 수성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지가 되다가 1938년도에 대구 부역이 늘어나면서 확장되면서 수성은 대구에 편입시킵니다. 동부쯤이 되는 겁니다. 대구의 동부쯤이 돼가지고 1938년도에 됐다가 해방 이후에 1963년도에 잘 아는 대로 동부로 승격이 되고 동구가 되죠. 그리고 아는 대로 수성구청이 생기게 된 것은 1980년 수성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변화는 아시다시피 81년도에 대구지같이 승격하면서 경선의 일부 안심이라든가 고산이라든가 하는 곳을 편입해가지고 지금의 수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행정적 편제의 큰 흐름입니다. 다시 정리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에 수성이 독자적으로 파악이 되기도 했었고 혹은 소편이 되기도 했었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 그래서 수성의 행정단위를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자면은 가끔 역사학자는 시대를 구분합니다. 시대 구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나간 역사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을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기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좀 잘라서 하자. 단위를 나눠서 하자. 이것이 시대 구분입니다. 시대를 나눠서 하자. 여러분도 흔히 쓰고 있습니다. 왕조별 구분도 하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왕조별 구분입니다.
근데 왕족은 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사만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왕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원근법이죠. 고대, 중세, 근대. 근데 언제를 근대로 잡는가에 따라서 고대, 중세는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가지고 따지자면 지금보다 아주 멀었던 고대, 아주 멀다는 것이 도대체 양으로 봐서 어느 시기냐 문제이죠. 근데 그것하고 사회의 성격하고 결합해서 쓰는 말이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사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발전 단계론에 따라서 뭐 원시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공권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런 시대가 구별이 되는 거죠. 수성만을 놓고 행정적 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가 위화군 시대죠. 위화군으로 있었던 시대가 있으니까 이때의 이름이 상촌창군. 두 번째가 수창군 시대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57년 이후에 썼던 것. 세 번째가 수성군 시대죠. 940년도 이후에 수성군으로 됐었으니까. 근데 바로 1018년쯤 가가지고 속군 시대, 속군현 시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경주로 들어갔었으니까. 그러다가 1390년 고려 거의 끝에 가가지고 간무 파괴 시대가 있죠. 간무 시대. 짧게 진행한 이후에 수성현으로 된 것이 1403년이니까 1403년 이후에 수성현 시대가 되겠죠. 수성현은 잠깐 소속을 경주에 뒀다가 1414년부터 대구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수성면 시대. 수성면으로 됐던 건 아시는 대로 조선 후기에 7개의 면으로 유지되었었던 것. 그 다음에 한반일제하에 수성면으로 한 단위로 파악됐었던 시대. 마지막에 수성구 시대가 되겠죠. 수성구 시대. 1980년도 이후에 이런 것.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행정편제를 얘기했지만 행정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무슨 동에서 어떤 동으로 아니면 무슨 면에서 어떤 면으로 바뀌어갔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하나의 단위로 파악되고 그 단위가 이렇게 편성되고 저렇게 편성됐을 것입니다. 행정편제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서 하는 행정적인 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권역, 생활들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삼았었던 것이죠. 거기서 세금을 낸다든가 노동력을 낸다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결정하던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결정하고 지방만을 통해. 그런데 우리가 파악했던 행정은 크게 해서 두 시대가 있죠. 그러한 시대가 있었고 해방 이후에 민주 소위 말해서 전혀 달라졌어요.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는 상당 기간 유지되어 왔지만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라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역사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를 강조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지방자치적인 요소가 있었으면 강조하지만 큰 틀로 말씀드리자면 권력이 소유와 문화가 중앙에 집중됐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로 넘어오는 해방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되면서 우리는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결정을 합니다. 형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세금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의원들, 수성의원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의원들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결정이 잘못됐으면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시 얘기를 해보자. 다시 얘기하면 지나간 행정편제 얘기는 우리의 삶을 누가 결정하고 어떤 문제에 고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바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전근대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유지되어 오고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편제되어 있는 수송 국민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결정하고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가 아닐 것이라 하는 거죠. 정근대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치안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평화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평화와 치안은 평등한 관계 속에 있어서의 수송구민들이 어떤 삶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것.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질문이 뒤따르겠죠. 왜 사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행정편제의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편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